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미 접하신 보도겠지만 요약하자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국회 최순실 청문회에 출석해서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간부들이 사찰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부 권력에 의해 말입니다. 이 행정부는 이미 입법부의 일원인 공당 하나를 박살내버렸던 권력입니다. 최근 공개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고 김영한 씨의 비망록을 보면 삼권 분립을 송두리째 파괴하고도 남을 박근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 김기춘이 했다는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해지고 공룡화될 때 견제 수단을 얻어서 판사들을 길들여라,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 이런 지시가 그랬습니다. 대법원은 조한규 씨 증언이 나오니까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수 일색의 대법관들로 한가득인 대법원, 그래서 법리보다는 이념에 치우친 판결로 비판을 받아온 대법원이건만 이 정도까지 방치할 수 없다는 울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조한규 씨 증언은 일방의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특검은 남김없이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로 드러나면 헌법재판소는 시급히 결론을 내려 단 1분도 존립해서는 안 될 국헌문란 세력의 조기 퇴출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린 많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퍼다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너희에겐 중지된다. 졸지마 씨발. 아름다운 재단에 따르면 건강세상 네트워크의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에 지난 6개월 동안 전화 상담 건수만 7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체납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건강보험, 즉 공적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공적보험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작은 시민단체에 문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 또한 참담할 뿐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구조를 담당한 해경 123 정장 수사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주요 판사들의 뒷조사를 한 것이 드러난 문건이 발견됐죠. 세계일보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반헌법적 사태라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라고 떠벌리는 바람에 사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돈 1,000억을 날리면서까지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박지만이 박근령 남편 신동욱을 총기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살인 교사지요? 최경환,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턴을 특혜 채용하도록 청탁한 의혹. 이 의혹에 대해서 검찰 가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최경환 보좌관이 공단 관계자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검찰이 이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경 123 정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123 정장은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한편 검찰 간부들은 해경 123 정장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간부들 이듬해 천원 좌천됐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작품입니다. 황교안, 지금 대통령 대행이라며 대접해달라 이러고 있지요. 수사부터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들의 동향을 추적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 국회에서 밝힌 내용을 세계일보가
확인해 준 것입니다. 세계일보와 조한규 전 사장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세계일보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 문서들은 복사 방지를 위한 워터마크가 붙어 있고 파기 시점이 2014년 2월로 각각 명시된 전형적인 국정원 문서입니다. 대법원은 만일 법관에 대한 사찰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만이 아니죠. 민간인도 사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공분했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군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한편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사장은 정윤회가 7억을 받고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편 이 내용은 한겨레가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도 발견됩니다. 2014년 11월 24일 업무일지를 보면 김모 씨 부탁 7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날은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기 나흘 전입니다.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랍에미리트연합 최대 국부펀드 ICD로부터 4조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는 ICD가 아니라 두바이 스마트 시티였습니다. ICD는 왜 우리 이름을 마음대로 도용하느냐 이렇게 인천시에 따졌습니다. 게다가 두바이 스마트 시티는 사기꾼으로 지목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걸 고집했습니다. 이미 보도 자료에다가 대통령 박근혜가 중동 순방에서 초대형 성과물을 내놓았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물론 박근혜마저 국제 사기꾼에 걸려들었다는 수모를 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프로젝트는 인천시 자체 사업이 됐고 이 사업, 즉 인천검단 스마트 신도시 프로젝트는 1,000억의 이자 비용만 날린 채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이죠.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박지만이 누나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을 버마에서 총기 살해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증언과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유경재단 폭력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던 인물이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털어놓은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2007년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박지만이 신동욱을 살해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 구설에 올랐던 신동욱 씨가 제부라는 사실을 박근혜의 경선과 대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네, 당시 박지만은 박근혜의 편이었습니다. 최순실은 2014년 조양호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평창군 일대에 본인 땅을 매입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수억 대의 터무니없는 사업들을 제안했지만 조양호 회장에 의해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최순실이 이에 앙심을 품고 대통령을 통해서 찍어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양호 회장에게 물러나라고 통보했고 속사정까지 알고 있던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수긍했습니다. 사기에, 사긴 교사에, 이제는 공갈까지.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2014년에 작성됐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전직 고위 관계자가 한국스포츠경제와의 통화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몇만 명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기춘이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도 이 내용이 나오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네, 문체부 전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국일보 자매지 한국스포츠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사법처리 위기에 몰렸습니다. 본인 인턴으로 근무했던 황모 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청탁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 사건 잘 아시죠? 한편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보좌관 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덮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에게 잘 모른다라고 진술을 하라며 위증을 부탁한 혐의입니다. 정모 보좌관이 위증을 부탁했다는 것은 최경환 의원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경환 몰락하는 겁니까?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된 상태지요.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우병우 말입니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하자마자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것입니다. 그는 바로 박태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핵심 관련자였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로 피눈물을 흘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해자를 수사했던 우병우는 검사 옷을 벗자마자 가해자를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공직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이 사건 어떻게 됐느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우병우 한 건 했네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부산 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한테 술값 2,500만 원을 내라고 한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현기환, 야인 시절에도 이른바 스폰서 기업인들로부터 총 4억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돈은 고급 차량 리스비와 운전기사 급여로 사용됐고 회사 법인 카드를 받아서 생활비로 쓴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기환이 기업인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모 중소기업 대표. 명색이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인데 힘없는 사람들을 막 대하는 것을 보고 회의를 많이 느꼈다. 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친박들 거의 마귀, 요괴의 다름 아니네요.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언 등을 종합하면 박근혜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옵니다. 일상화된 관저 근무, 혼밥, 즉 혼자 먹는 밥으로 상징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각 부처 장차관이 대통령 대면도 못할 때 최순실과 전속 미용사, 비선 의사는 관저를 드나들며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하고 피부를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에 큰 공백이 생기자 최순실이 파고들었던 거 아닙니까? 투표는 박근혜한테 했는데 집권은 최순실이 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에 대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정부가 사료공장, 도축장 등 가축과 관련한 시설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 등 가금류를 파는 전통시장도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가금류와 달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AI로 인한 살처분 마리수가 1543만 마리에 이르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할 수 없이 카드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2009년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조기에 엄중하고 확실하게
통제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습했습니다. 클래스가 달랐던 민주정부였습니다. 국정역사 교과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국민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박정희를 어떻게 호의적으로 썼을까? 기호학자인 한양대 이도흠 교수에게 박정희를 다룬 부분을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고등학생 국정역사 교과서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의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5.16 군사 쿠데타. 예전에는 따옴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엔 따옴표를 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 따옴표가 있다 하면 누군가는 혁명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따옴표를 뗐다 하면 이건 보통 명사로서 혁명 맞다. 그냥 혁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무슨 혁명입니까? 반란일 뿐이지요. 반란의 최고 형량은 사형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또 누가 뭘 폭로했나요? 폭로 백날 해보라고 해.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카카, 이번엔 놀라실걸요. 청와대가 대법원장 뒷조사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사법부 뒷조사를 왜 합니까? 삼권 분립을 해치는 헌정문란 행위입니다. 이건 탄핵 정도가 아니라 내란죄로 다스려야 해야. 관심 없거든? 난 앞으로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 거니까 이걸 반박할 말이나 개발해. 알았어? 카카, 이것마저 쌩까시면 좋습니다. 카카, 현빈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뭐? 애인? 현빈한테? 씨발, 어떤 년이야? 어? 어떤 년이 감히? 당장 그년 사생활 털어. 어? 그래서 현빈이 딱 끊어버리게. 카카, 오로지 이런 거에만 반응하시는군요. 넌 새끼야, 현빈한테 애인이 생겼는데 어떻게 무덤덤할 수가 있어? 카카, 현빈 너무 좋아하시는데 현빈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알지, 씨발. 1번 박현빈, 2번 현철, 3번 김태평, 4번 공해남, 5번
이영춘.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박근혜 퇴진 청년산타를 모집합니다. 12월 17일과 24일 이틀간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아이들에게 선물과 카드를 나눠줄 산타. 참가비는 1만원입니다. 선물 배포 후 청년산타 모두가 청와대로 행진. 박근혜에게 수갑을 선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산타 신청과 함께 물품 후원도 받고 있는데요. 문의는 010-6257-4011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 박근혜 정권 퇴진 청년행동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국제사회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맥락을 정리하셨군요. 예, 푸틴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그저께 발표한 2016년 가장 파워풀한 사람들 리스트에서 푸틴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4년 연속 1등을 한 건데, 포브스는 푸틴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거의 세계 구석구석까지 행사했다.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는 국내는 물론이고 시리아,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푸틴이 원하는 것을 계속 손에 넣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푸틴의 절친이 국무장관에 지명된 거,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포브스가 이 순위를 집계할 때는 그때만 해도 푸틴의 절친이 국무장관에 지명되는 것, 여기까지는 고려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것만 하더라도 푸틴이 원하는 걸 손에 넣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난 대선 때 힐러리가 트럼프와 푸틴의 브로맨스가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의 어떤 우정과 로맨스가 있다. 이렇게 놀렸었는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만으로도 푸틴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겁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포브스 선정 파워피플 2등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푸틴의 절친이 국무장관까지 됐으니까 날개를 확실히 단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엑슨모빌의 CEO 렉스 틸러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외교사령탑 국무장관에 지명된 것은 푸틴한테 정말 유리한 상황 전개입니다. 예. 그리고 틸러슨 지명은 트럼프 당선자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반영된 인사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틸러슨이 국무장관 후보에 오른 것은 트럼프의 고집이 때문이 아니라 공화당 외교안보 거물들의 추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체니 전 부통령이라든지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또 게이츠 전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천을 했고 이것을 트럼프가 받아서 밀어붙인 건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안팎으로 상당히 힘이 실리는 인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푸틴의 전성시대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만 갖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 거기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최대 격전지 알레포에서 3일 전에 반군을 몰아내고 그 지역의 한 90%를 현재 장악했습니다. 예.
러시아는 작년 9월에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참전하면서 전세를 완전히 바꿔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레포 전투가 승리로 끝났다는 첫 번째 발표, 이 첫 번째 발표는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러시아가 했습니다. 예. 그 후에 시리아 대통령이 어제 알레포가 해방됐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승리였군요. 예. 자, 이로써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정권을 그동안 계속 지원해왔던 것은 중동에서의 영향력,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 또 뭐 시리아에는 러시아 해군기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전황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알레포의 폐허 위에 우뚝 선 푸틴이 세계 무대에 강자로 떠올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푸틴이 어제는 일본에 갔던데 어떻게 여기서도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아베 일본 총리가 자기 고향에다가 푸틴을 초대하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으니까 일단 뭐 첫 번째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 푸틴은 약속보다 2시간 지각하는 방식으로 이런 극진한 대접에 화답을 했는데요.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뭔가 좀 신경전을 펼 때, 외국하고 신경전을 펼 때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그 최순실이 준 옷을 입고 패션쇼 하는 것을 외교라고 착각하던 때, 네.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 때도 푸틴이 30분 지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신경전을 하는데, 푸틴하고 아베 오늘 도쿄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정상회담을 더 하게 됩니다. 아마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를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단계군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러일 정상회담이 12월에 열리면은 두 나라의 최대 쟁점이었던 북방 영토 문제. 그러니까 일본 북쪽에 있는 섬 4개 중에서 2개를 러시아가 일본한테 반환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다가 일본의 투자를 받을 거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철도를 연결한다. 이런 구상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미국이 일본의 손을 잡아 끌고 좀 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분위기가 현재는 많이 다운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지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기류가 또다시 달라졌고 여기서 뭔가 해내야 된다라는 아베 의지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한 발짝 나가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모로 푸틴이 패권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파워피플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하면서 서방 진영하고 굉장히 크게 싸웠습니다. 예. 경제 제재도 상당히 강하게 받았고요. 예. 근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했던 그 유럽 국가들이 지금 머쓱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또 푸틴의 힘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나오는 석유가 푸틴의 힘의 원천입니다. 근데 석유 생산 국가들이 지난주에 석유를 감산하겠다. 지금보다 덜 생산하자. 이런 합의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푸틴의 힘을 더 강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이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른바 SLBM 발사 시험을 했다 이런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위기의 박근혜 정부가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카드 아닙니까? 북한의 그 위협이 또 가시화됐다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한국에는 알려주지 않았네요? 예, 어제 일본 NHK하고 교도통신이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예. 북한이 이달 들어서 육상시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미국 당국자들이 알았다면 그거는 일본도 알았다는 얘기인데 예, 예. 우리하고 얼마 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정보를 한국에다 안 줬다. 예. 이런 보도가 어제 저녁 때 국내 언론에서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예. 우리 국방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예. 북한이 실험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우리는 몰랐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다면 그냥 알았다 했을 텐데 뭐 일본 언론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으니까요. 예, 예, 예. 그 후에 몇몇 언론에서 어젯밤에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SLBM 시험은 지난주에 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정부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굳이 고집을 부려서 밀어붙였고 또 재작년에 이미 체결해 놨던 한미일 삼각 정보공유 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이 알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 신호정보, 통신정보 SI라고 하는데 예. 이것을 왜 한국이 못 받았는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점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결국 미국한테 이번 정보를 받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아마도 군 인트라넷이 해킹에 뚫리고 하는 경계 실패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한국,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믿냐. 아마 이런 인식이 일본과 미국에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보도가 맞다면 과거 노무현 정부 같은 데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적어도 국방장관이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근데 아무 얘기가 없고요. 그런 와중에 외교부는 어제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들이 거부한 그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군요. 내치든 외치든. 이런, 참으로 취약하고 위태로운 권력이 계속 임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우리 국가 공동체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일본의 뒤통수를 맞은 것은 가만히 있고 그렇지만 위안부 합의는 착실히 하겠다. 너무 웃긴 상황입니다. 이거. 예. 이 미친놈들을 빨리 몰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황준호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 나가시느라 힘드시죠? 저희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쓰면서 싸그리 망해버려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역시 모두가 리셋을 말할 때 리셋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책입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창비.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드디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네. 제가 딱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아이템 하나 해결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예, 우선 좀 복잡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벼르고 별렀던 금리 인상이에요. 우선 이 금리 문제는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한 분야여서요. 제가 가급적 많이 안 다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이 문제를 다룰 때 미국이 연내에 언젠가는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네. 결국은 2016년이 다가기 마지막 달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뭐냐,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조금 사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금리 인상 이런 얘기 나오면 어려워, 난 모르는 이야기야, 이렇게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요. 예. 제가 이제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를 내리면 이자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기기가 싫어지죠. 이자가 낮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에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다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를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뭐 굳이 애를 써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냐, 은행에 맡기면 이자도 많이 주는데 이러면서 사업을 안 하고 예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돈이 은행에 꽉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시중에 풀린 돈이 사라져서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그러면 얼핏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무조건 금리를 내려야지. 그래야지 돈이 잘 풀리지.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면서 금리 내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예. 금리를 마냥 내려서 돈을 시중에 너무 많이 풀면 물가가 엄청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돈이 너무 시중에 많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경제가 또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조종을 하는 곳이 한국은행 같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잘 보는 거죠.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네. 그러면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야지. 이런 결정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경제가 너무 좋아. 혹은 너무 과열돼 있어. 이렇게 판단이 되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 자금을 은행으로 빨아들여서 조금 진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물가가 너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조금 우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게 매월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화폐정책을 결정하는 제일 높은 기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금융정책 중에 제일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곳에서 이런 걸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가 웃기냐면 결정을 한 걸 보면 저렇게 훌륭한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올렸다 내렸다 이게 엄청나게 크게 뉴스가 되는데 실제로 얼마 올렸느냐를 보면 0.25%씩 올립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쥐꼬리만큼 올리는 거예요. 아니 고작 연 이자율 0.25% 올리고 내리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냐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0.25% 차이에 세계적으로는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의 자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어제 미국이 드디어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를 올렸어요. 이걸 왜 드디어라고 표현을 하냐면 연초부터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만지작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보기에 미국 경제가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오히려 시중의 돈을 은행으로 좀 빨아들여서
조금 진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못 올렸냐면, 왜 만지작거리기만 했냐면 이 다른 나라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융 영향력이 워낙 커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대부분의 나라들도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됩니다. 따라서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경제가 조금 회복돼서 금리를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요. 특히 뭐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남부 유럽 쪽은 뭐 경기 회복이 아니고 지금 아작이 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막 비는 거죠. 아, 지금 올리시면 안 됩니다, 큰형님. 올리면 우리 죽습니다. 중국도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렸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다 금리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칼을 뽑아 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애매하고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을 계속 더 풀고 싶어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최경환이라는 작자 때문이에요. 누구더라 이 사람? 잘 기억해 보시면. 닥치라고! 네, 맞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라 경제 한 10년 경제 근간을 망쳐놨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래버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정책이 통하려면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데 빚의 이자가 너무 높으면 아무도 빚을 못 내죠. 근데 이제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라가 먹혔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도 저금리였고 전세적으로 저금리였고 우리나라도 저금리였어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3, 4%밖에 안 됐었던 겁니다. 예. 이게 만약에 10%다 이러면 최경환이 아무리 빚내서 집사라고 한들 이게 먹히지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마침 이자도 낮죠. 그러니까 최경환이 막 찔러버린 거예요. 빚을 내세요, 국민 여러분. 돈 빌리세요. 이자도 싸잖아요. 그 돈으로 아파트 사세요. 부동산 경기 살려서 경제를 살립시다. 이 지랄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나라 경제가 좋아졌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안 됐죠. 오히려 더 나빠졌죠. 이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내년에 3번 정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러면 내년에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진짜 시한폭탄이 한국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저 정도 속도를 내면요. 예.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예. 가계부채가 1300조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허덕대는데 이자 올라가 버리면 새로운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이 되는 겁니다. 이자 더 물어야 되죠. 당연히 호주머니가 더 가벼워지겠죠.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자 갚느라 쓸 돈이 더 없어집니다. 안 그래도 박살이 나 있는 소비가 더 침체될 겁니다. 경제 자체가 흔들흔들할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어제 이제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엄청나게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잘 표현한 기사가 경향신문 기사던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샌드위치된 한국은행, 고심 끝에 금리 동결 카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면 샌드위치 돼버렸다는 겁니다. 미국이 올리면 궁극적으로 우리도 따라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올리면 한국은 정말 큰일 납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이 은행에 빨려가서 안 그래도 안 좋은 경기가 더 박살나겠죠. 그것도 그거지만 은행 빚진 사람들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지금 금리를 더 내리고 싶을 거예요.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못합니다. 미국이 올려버렸으니까요. 미국이 올리고 한국이 내리면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금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당연히 이자 많이 준다는 미국에 다 몰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미국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이래도 한국 경제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올리자니 안 되고 내리자니 안 되고 샌드위치가 돼서 지금 환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은행이 내세운 카드는 동결, 그대로 놔두고 눈치를 보자, 시간을 좀 벌어보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제가 연초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까지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방법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한 지금 한국이 기술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도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지금 마침내 그 일이 닥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걱정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김용민 PD님께서 방송에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시간은 절대 보수의 편이 아니다. 우리 시민사회의 편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예.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박근혜는 저는 더 거덜날 것 같아요. 새누리는 더 박살날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만 고려하면 시민들은 전혀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은 진짜 시민의 편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요. 안타깝게도 시간은 한국의 편이 아닙니다. 예. 이게 물론 시간이 흐른다고 보수 쪽에 유리하게 돌아갈 일은 절대 없어요. 이로보나 저로보나 시간은 보수의 편이 아니군요. 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보수가 회복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뭔가 빨리 한국의 체제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경제 면에서는 보수고 진보고 나발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명박근혜가 9년 동안 쌓아놓은 똥을 똥통에 담아놨는데 지금 이 똥통이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기자 입장에서는요.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초조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네, 빨리 들어서서 법인세부터 올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복지 정책을 대거 확대하는 겁니다. 특히 빈곤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를 하는데 이건 아주 일시적으로라도요. 아주 비정상적으로 크게 확대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라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왕창 푸는 이례적인 정책이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풀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전부 다 소비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시중에 확 푸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금리는 어차피 못 내리잖아요. 미국이 올려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카드는 물 건너갔죠. 우리나라가 정부의 재정이 충분합니까? 시장에 풀 돈이 없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인 겁니다. 강력한 복지 정책을 단기간에 확 펼쳐서 돈을 시장에 확 푸는 방법밖에 저는 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진걸 사무처장님께서 그 수요일에 12월에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예. 뭐 국민의 피로도를 얘기를 하시고 또 시민의 성원 뭐 이런 게 제일 큰 이유겠지만 저는 경제적 이유로만 보면 12월 탄핵 인용이 가장 경제적으로는 좋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진짜 빨리 결판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야 되고요. 뭐 제가 미국 금리 인상 소식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빨리 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마무리되고 강력한 복지 정책을 펼치는 새 정부가 빨리 좀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요일 그 어느 때보다도 촛불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되게 허접한 팀을 좋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주가 되게 많았거든요. 성적이 썩 좋지가 않으니까 후반기에 들어오면 매주 주간 전망을 할 때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이 얘기를 한 8주째 들은 적이 있어요. 프로야구 팀에요. 예. 그래서 들으면서 하도 황당해서 뭐 매주 분수령이야. 제가 이렇게 화를 내고 말았는데 촛불 집회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주가 됐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또 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드렸고요. 예. 그런데 매주 중요한 촛불이 진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금요일 방송 두 번째 브리핑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토요일 날 조금 더 많은 청취자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몇 주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준비를 하려고 이거저거 찾아보다가 오늘은 조금 뜬금없지만 제가 그 살아왔던 소소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민중의 소리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민중의 소리에 왜 왔냐고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뭐 제 대답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곰곰이 돌이켜보면 대학 다닐 때 저는 너무 주제에 맞지 않게 많은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살 만한 저의 책임과 저의 능력과 저의 여분에 비해서
뱉어놓은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책임지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꼬시면서 뭐 마치 곧 새사랑이 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마치 평생 동안 이 길에서 막 싸워갈 것처럼 과장도 했었고요. 막 그런 말을 뱉으면서 사람들을 꼬시고 뭐 선동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학생운동을 정리를 하고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비겁한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법고시를 본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길을 선택을 하면 후배들 보기에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말해놓은 거에 비해서는 너무 다른 삶을 하니까요. 체제를 뒤엎는다고 해놓고 그 체제에. 그렇죠. 예, 그거는 정말 못하겠는 거죠. 예. 그런데 정호희 대표님처럼 현장에 뛰어든다거나 이런 삶을 할 용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비스무리하게 변명이 가능한 직업을 찾았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신문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보기에 야 그래도 내가 뭐 삼성에 간 건 아니지 않냐. 내가 신문 기자가 돼서 그래도 좀 사회에 정의로운 일도 찾고 이렇게 살아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건 진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겁을 포장하는 수단이었었던 것뿐입니다. 신문 기자라는 것이 사회 기득권이 아닌 것도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기득권에 편입되면서 그래도 뭔가 뭐 정의로운 일들을 찾아서 기사를 쓸게, 이렇게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직업이었으니까 상당히 야비한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한 가지 다행이었었던 건 신문 기자가 제 적성에 맞기는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의 모든 삶에서는 동아일보 기자 10년 생활을 하는 동안 참 내가 후배들에게 말을 뱉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못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민중의 소리에 입사를 할 때는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내가 예전에 그 뱉어놨던 말의 빚, 이거를 갚지 않으면 평생 마음이 불편할 텐데, 요거를 한 번은 갚고 가겠다. 라는 생각에서 민중의 소리에 입사를 했고, 머릿속에서는 제가 다닐 수 있는 기간을 아무리 길어도 2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그때도 여전히 선택할 용기는 없었던 거고요. 그냥 한 1, 2년 정도 여기에 있으면 내 말빚은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 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사는 게요.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쓰고 싶은 걸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고, 또 민중의 소리라는 조직도 너무 좋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쯤에 여기에 정식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를 할 때는 정규직이 아니었고요. 비정규직으로 알바를 처음에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7월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정식으로 입사할 테니 받아들여달라. 그래서 민중의 소리도 기꺼이 이제 저를 받아줬고, 그래서 이제 작년 7월부터 제가 정규직이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민중의 소리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차이가 별로 없는 직장 아닙니까? 급여 차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4대 보험을 보장해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처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국장한테 혼나겠는데 이 얘기했다가. 아니, 차별이 없는 직장인데 홍보가 된 거지 뭐.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작년에 들어갈 때는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될 때는 혼자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갈 때는 이 직장을 내 인생의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할 자신이 있느냐, 이게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내가 이곳을 뼈를 묻을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정규직으로 계속 용병처럼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고, 둘 중에 뭘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걸 마지막 직장이라고 선택할 수 있느냐의 가장 큰 증거로 뭘 생각을 했었냐면,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평생 동안 뭐 좋은 일도 많이 보고 안 좋은 일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제 경험상 여러 오랫동안 운동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망차고 새로웠었던 순간보다 절망스러웠던 순간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하다가 다시 지치고 이러지 않을 자신이 있나? 이게 이제 저한테 물어봤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건 좋다. 나는 지치지 않을 자신이 있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적어도 여기서 일하는 동안은 지치지 않고 일하겠다라는 결심이 서서 이제 제가 작년 7월에 정식으로 입사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겠다 이 결심만큼은 제가 꼭 스스로에게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나중에 지치고 이러면 제 주변 분들이 저한테 많이 야단을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안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제가 최근에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노동조합의 그 지부에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어렵냐면 그러니까 상급은 완전히 어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부만 여러 상급단체에 소속돼 있는 이 지부 중에 요 지부만 유일하게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필살의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합원들이 아무도 노동조합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왜 저러지? 이런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조합원분들 제발 노조 모임에 좀 나와주세요. 뭐 심지어 저한테 어떤 걸 물어보냐면 다음 강연 때 경품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예요. 경품을 안 걸면 조합원들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분들이요.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거거든요. 상급도 어용인데 조합원들한테도 외면받아요. 이 민주노조를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이요. 이러면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녁에 소주를 한 잔 먹는데 다들 지쳐 있는 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을 시작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시작을 하셨으면 지칠 권리가 없는 겁니다. 부디 힘내십시오.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신대요. 저랑 소주를 한 잔 건배를 하시면서 이 기자님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치지 말자. 우리가 지칠 권리가 있냐? 지치는 건 곧 우리한테 끝장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고맙더라고요. 노조의 최악의 상황인데도 그분들은 조합원들에게도 뜨거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상급단체로부터도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오로지 민주노조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몇 분 안 되는 조합 집행부들끼리 서로 지치지 말자고 토닥토닥거리면서 지금 몇 년째 여기를 끌고 오고 계시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탄핵이 통과된 이후에 지난 한 주를 보면 이게 뭐야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촛불 국면의 탄핵인데 금융권은 갑자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강행을 했습니다. 교육부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한다는 말을 지금 흘리고 있어요. 신규 면세점은 허가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황교안은 대통령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직무정지가 됐다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이 한 주 사이에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모습이 상부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선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혁명에는 항상 반동이 따른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득권층의 반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럴 때 시민들이 지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저러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질리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겨울을 기다리고 결국은 저러다가 지치겠지. 쟤네들이 8차 했으면 9차를 하겠어? 10차를 하겠어?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지치면 곧바로 반동의 역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보수 기득권층들한테요. 그 2016년 겨울을 달군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들이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절대로 쉽게 지치지 않는다.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이번에 진짜 질리도록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우리나라 시민들 열받으면 정말 대단하구나. 저 사람들 끈기를 절대 못 얕잡아 보겠구나. 와, 진짜 질린다 쟤네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촛불을 끝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쟤네들도 와,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각성이 들 겁니다. 만약에 각성을 못하면 각성을 할 때까지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쟤네들이 우리 시민들 촛불만 탁 보면 겁을 덜컥 먹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끈질기고 뜨겁게 싸울 힘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8주째 가장 중요한 주입니다. 매주가 중요한 주입니다. 예. 내일 나올까 말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요. 부디 망설이시지 말고 또 촛불을 들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과 함께 내일 광화문에서 같이 촛불을 들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상 이제 월요일자 기사는 금요일에 쓰지 않습니까? 그 조간신문 기자들이. 네, 요즘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네. 미리 써놔서, 수정사항이 있으면은 전날에 수정하더라도요. 저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촛불이 많이 줄었다. 이걸 이미 써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예. 가능하겠네요. 예. 네. 아니, 사실, 실제 지난주도 보면요. 네. 이 조선일보가, 10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 수 줄어. 이걸 소제목으로 뽑았어요. 정말. 편집자가 금요일날 미리 일하고 갔나 보죠, 뭐. 정말 치졸한 놈들이더라고요. 네. 이거 보면서 얘네들은 지금 촛불이 식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럼요. 해봐야 안 된다. 네. 니들이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 기득권 체계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길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기에 굴하면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히려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파르르 질리도록요. 지겹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조선일보는 못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여기에 대들었다가는 지들도 다 죽는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예. 저희 연결된 김에 우리 이완배 기자님께 이분 한번 인물평을 듣고 싶어요. 네. 새 동아일보 편집국장. 바뀌셨나요? 김차수 국장에서요? 김정훈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이 신임 편집국장에 임명됐는데 미디어 오늘은 파격적 편집국장 인사교체 이런 제목을 달더군요. 파격 아닙니까? 네, 파격입니다. 기수도 꽤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김차수 선배하고요. 예. 김정훈 선배에 대한 평가요. 예. 선배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선배로는 좋은 분이셨는데 예. 어떤 시점부터 너무나 빨리 보수화가 되셔서 예. 저는 동아일보의 논조에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냥 직원들한테만 좋은 선임 이런 느낌으로서 그 사내에서만 변화가 있겠군요. 있어도. 네, 아마도 그런데 제 경험상 사내에서 좋았던 평가를 받았던 그러니까 보수 기자들 사이에서도요. 예. 근데 동아일보 편집국장이라는 자리는 올라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두신 거고요. 아니 저야 다른 이유지만 네, 예. 그건 다음에. 아니 근데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동아일보와 민중의 소리의 급여 차가 아주 현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은 없으셨어요? 동아일보나 그만두면은 민중의 소리 들어갈 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을 다니는 걸 처음에 한정을 지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의 소리라는 조직이 돈을 조금 못 벌지만 너무 다니게 하고 싶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연대감, 동지애, 그리고 조직 문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보면 그런 것들을 잊고 없는 돈이지만 그냥 깡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게 서로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좋은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로 모든 다른 불리했던 조건들이 저는 다 상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 자, 이완배 기자님과 내일 또 광장에서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길라임의 남자 현빈과 강소라의 열애설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정윤회 문건을 국회에 제출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 동지를 가정 파탄범으로 본 조한규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조한규는 비선 실세들이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 이렇게 떠벌렸다. 그러나 대법원장 양승태는 업무 시간에 등산을 즐겼다. 예로부터 등산을 즐기는 자들은 빨갱이가 아니던가. 김영삼, 장준하, 문재인, 김재동 등이 그러하다. 정당한 간첩 감시를 헌정유린으로 폄훼하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만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조한규는 현직 부총리급 공무원이 정윤회 동지에게 7억을 주고 자리를 샀다. 이렇게 밝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백수였던 정윤회 동지에게 생활비조로 선별복지를 실행한 것이다. 결국 조한규는 같은 백수인데 자기는 뭐냐며 자기에게도 7억을 달라고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조한규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청문회에서 까불다가 출국 금지를 당한 김똘똘, 김기춘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응천은 정권 눈 밖에 나서 한동안 취직을 할 수 없었다. 현 정권에 단단히 찍힌 백수 조한규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동지처럼 가명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조한규가 아니라 촛한규, 아니 촛박규라는 가명으로 이력서를 내서 면접장에서 또라이 취급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또 가명으로 현빈을 썼을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청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김희택 한겨레 논설위원회 박근혜로 끝이라는 세력들. 네, 이겁니다. 박근혜가 끝이라는 쪽은 보수여 죽어라 라면서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자 이렇게 주장한다. 박근혜만 바꾸고 박근혜 체제는 살리자는 뜻이다. 이들은 박정희 박근혜 체제, 즉 정경유착과 권원유착을 토대로 한 수구보수의 독식의 기득권 체제를 40년 지탱해온 공동 운명체였다. 국정원 댓글, 세월호 참사,
정윤회 게이트 등 위기 때마다 이심전심으로 도와가며 이 체제를 함께 유지해왔다. 댓글 사건으로 대선 개입 논란이 커지니까 대선에 개입해서 여론 조작할 목적이었다면 332 사이트를 골랐겠는가? 대북 심리전이라는 설명을 왜 못하는가? 이런 논리로 박근혜를 옹호했다. 조선일보가 그랬죠. 법기술자들 역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 유죄만은 막아서 당선의 정당성을 지키기어 애썼다. 세월호 참사 뒤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돈 더 받으려 저런다 라고 모욕하는 친박 돌격대와 일베류 편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데 힘을 실었다. 지금 탄핵심의와 국정조사, 특검 수사로 박근혜와 그 공범, 그 부역자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체제의 부역자들은 촛불에 숨죽이며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박근혜를 비판하고 탄핵하는 대열엔 본의 아니게 휩쓸렸지만 체제가 흔들리는 듯하자 딴죽을 걸기 시작했다. 그 체제의 청산과 새 체제 건설은 40년 묵은 지난한 과제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경유착, 권한유착을 들추어내고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